김주환 기자. 네. 지금 이제 북한이 동해를 향해서 수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조금 전에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기존의 어떤 스커드 계열을 시험 발사했을 개연성이 있고요. 두 번째 지금 김은경 기자가 얘기했던 신형 방사포일 개연성도 있습니다. 신형 방사포를 발사했다라고 하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기존의 북한이 전방에 방사포를 많이 배치해 놨는데 이걸 개량형으로 2012년 김일성 주석 100주년 때 지금 저렇게 생긴 형태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죠? 저것이 이제 추정이 되는데 실전 배치됐다. 저것이 갖는 의미는 한 300km 정도 되는데 김정은은 KN-59로 우리 한미 군당국은 명명을 하고 있고요. 주체 100포로 북한에서 부르는데 300km 간다라는 의미는 만약에 유사시에 한반도 주변에 미 항모전단이 전개됐을 경우에는 목표물을 함재기가 공격을 하려면 300km까지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공격하고 되돌아와야 되겠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것이 방사포로가 하면 미사일처럼 한 발 쏘는 게 아니라 수발을 한꺼번에 막 쏠 수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한 발이 미국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에 맞을 수가 있을 개연성이 있죠. 이렇게 되면 미국은 굉장히 큰 자존심을 상하게 되고요. 이른바 일부 전문가들은 그래서 저 KN-59 만약에 주체 100포가 배치됐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북한판 A2AD 전략이다, 지역 거부 전략이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것이 300km라고 하면요, 전방에 배치된다라면은 수도권 일대는 모두 다 되고 저것이 또 장점이 뭐냐면은 미사일보다 비용이 10분의 1. 예. 2012년도 시리아 내전 때 정부군이 그 난민 지역에 저걸 발사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피해가 났었습니다. 집속탄까지 넣을 수 있고요. 만약에 방사포로 분류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대남 위협의 또 다른 그 유형이 설정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군이 공격용 미사일인지 말씀하신 대로 신형 방사포인지 여부를 분석 중인데, 네. 어젯밤에 이제 오늘 새벽에 통과된 대북제재 결의안에 항의의 뜻으로 봐야겠죠? 그렇죠. 아마 예. 북한은 이미 그것을 예상을 하고 준비해 왔을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제 북한으로부터 시작되는 도발의 연속의 처음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키 리졸브 훈련이 예정돼 있고 독수리 훈련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으로서는 추가적인 도발, 무력 시위, 우리가 볼 수 있는 무력 시위를 계속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예. 아마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경우에 대개 보게 되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해서 주민 동원령을 내린다든가, 이것은 약간 두 가지 목적이 다 있겠습니다. 내부 결속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와 또 이제 외부에 대한 반발. 예. 그래서 따라서 이제 제재 수위를 조정하기 위한 그러한 노림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재 수위의 그 반발이라는 게 이제 이미 만장일치로 채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북한이 이런 도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을 계속 누르게 되면은 북한으로서는 군사적인 대응 이외에 다른 대응이 없다. 그러니까 군사 긴장을 높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경우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상당히 원치 않기 때문에 중국으로서 지금 굉장히 강경한 이제 제재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항상 중국은 지금까지 뭐냐면 관련 당사국들은 좀 자제를 하고 대화를 해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과정에서 중국은 이제 미국과 같이 강력한 제재를 얘기하지만 이행 과정에서 속도 조절이라든가 수위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 여지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북한이 속내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뭐 이번 제재안 채택 그리고 미사일 발사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북한의 어떤 도발 패턴과 크게 뭐 예측이 빗나가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그 핵실험을 하거나 지금까지 핵실험 이후에 이번 결의안까지 4번의 이제 대북 결의안이 채택이 되는데 다 패턴이 되면은 결의를 하면 북한은 반발하는데, 그렇죠. 반발 형태가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형태. 그리고 앞서 최강 박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북한은 지금 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동참한 데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립감을 얻고 좀 화가 많이 날 겁니다. 그럴수록 북한은 말씀하신 대로 반발 강도를 점차 수위를 높일 개연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앞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른바 그 국제정치학 용어 중에 이 방기의 우려라는 이렇게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개입을 하려고 하는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으로서는
북한으로서는 계속 그 강도를 높여서 주변국들이 다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도록 예. 이런 것이 천안함 사태 이후 여실히 한번 증명이 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우리가 도발 주체가 분명히 북한임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흐지부지되다가 결국은 안보리 채택이 안 되고 의장 성명으로 채택되는 그런 사태도 있었고 결국은 계속적으로 오늘 이제 저강도 분쟁을 했지만 어떤 형태로든 강도를 굉장히 높일 가능성이 크죠. 예. 뭐 이제 대북 제재 결의가 이제 채택이 된 이후에 이 정도의 이제 도발은 예측이 돼 왔었던 것인데 네.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저강도 도발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예, 도발이냐 이제 무력 예. 시위냐 하고 볼 적에 사실 이제 무력 시위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의 도발로 갈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제 NLL 부분 내에서 도발이라든가 그러나 이제 사이버 공격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데 사이버 공격 같은 경우는 누가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죠. 그렇다면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좀 더 그러한 실질적인 군사 도발에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단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아마 더 추가적인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일단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1차적인 반응을 한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이제 한미 양국이 좀 더 강력한 군사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 나올 것이고,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나름대로 제2차 도발, 추가 도발을 아마 지금 구상 중에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중거리 미사일을 또 한번 발사한다든가, 우리의 군사분계선에서의 어떤 그 지난번 목함지뢰 사건과 비슷한 경우처럼 이 포격을 좀 한다든가 해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아마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저강도 도발에서 시작해서 뭐 이제 좀 더 점차- 강도가 네. 센 예. 도발들을 그렇게 이어나갈 예, 것이라는 굉장히 분석이신데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 뭐 남남 갈등도 발생할 수가 있죠. 이렇게 북한을 몰아치기보다는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을 예. 것이고요. 이번 뭐 대북 제재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뭐 김영철 대표적인 대남 네. 강경파 아니겠습니까? 이번 도발과도 좀 무관하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며칠 전에 이야기했죠. 우리는 견딜 언제든지 자세가 돼 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이미 90년대 1993년도 1차 장거리 미사일 발사할 때 유엔이 제재를 합니다. 그 당시 북한 외무상인 김용순이 한 말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뭐든지 하든 간에 우리한테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견뎌내립니다. 그 유형이 93년도 이후부터 7번째 제재를 했지만은 예. 북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일관되게 아마 무시 일변도 북한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김영철 역시 그런 연장선상에서 발언을 했을 것이고 역시 김영철이가 굉장히 이 교활하고 좀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이런 도발을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가능성이 높죠. 예. 뭐 이제 대북 결의안을 앞두고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김정은이 뭐 지난 2일 날 북한의 주요 미사일 생산 기지 중 하나로 알려진 곳이죠. 뭐 태성 기계 공장을 시찰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도발을 좀 암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도발을 암시하면서 예. 이러한 그 북한의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이 김정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체제 유지를 잘 할 수 있다. 그러한 그 리더십을 좀 발휘하는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대외적으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고, 하나는 대내적으로 우리 대내 결속을 다지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예. 앞으로 이제 추가 도발이 더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방식의 좀 도발이 더 있을까요? 지금 뭐 유미형의 도발이 굉장히 크죠. 남남 갈등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도 지금 주체가 불분명한 사이버 테러가 있을 수도 있고 남남 갈등의 전형적인 예로 군사적 도발이 하면 아무래도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겠죠. 예. 미치는 악영향이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금융 문제에서 주가가 예를 들어서 하락한다라고 한다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아 있겠죠. 북한이 가장 큰 노림수 중에 하나가 그것이고요. 또 하나 이번에 중국 역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동북삼성이나 이런 연해 중에서 계속 뭐 어떤 형태의 경제 관련 문제가 안 좋은 게 나오면은 중국은 결국은 자신들의 뒷마당인 동북삼성이 평화로워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중국 내부에서 또 다른 목소리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각도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도발 패턴을 강구할 겁니다. 예.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북한의 우호적인 우방국으로 꼽혔는데 이번 대북 제재 결의에 동참을 했습니다. 네.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담겨 있는 걸까요? 분명히 담겨 있죠. 예. 불만족 사다. 그러니까 중국이 처음에는 제재에 대해서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그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을 가면서 사실은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미국에서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안 이것에 대한 서명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중국이 이렇게 되면 중국 기업도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면 일종의 꼬리 자르기 식으로 이제 약간 태도를 바꾸면서 제재에 동참을 했죠. 예. 예를 들어서 북한으로서는 믿었던 중국이 이렇게 돌아섰다는 것에 불만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예. 과연 러시아에 대한 고려가 있었을까? 러시아가 또 입장이 처음에는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미국과 협조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에게도 중국에게 똑같이 우리를 만약에 이렇게 계속 고립적으로 몰아붙이고 제재를 강화해 나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복이 되겠지만 계속적인 이제 강도를 높여가기 위한 그런 그 행보를 취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북한이 이제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오늘 새벽에 통과된 대북 제재 결의를 보면 사실 이제 북한은 굉장히 돈줄을 옥죄는 네. 유엔 창설 7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좀 빠져나갈 구석이 있을까요? 이번의 형태가 김정은 정권을 떠받치고 있던 정권 핵심에 대한 통치 자금을 옥죄다. 북한 인민들은 논외로 치고요. 이렇게 좀 한정돼 있었다라고 보는데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건 나중에 뭐 기회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일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개별 제재를 다 한 상태에서 유엔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집단 제재의 틀을 완성했다라는 데서 굉장히 국제사회가 이번에 단호한 태도를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그 유엔 제재 가운데 좀 눈에 띄는 부분 노동당 39호실 이게 네. 이제 북한의 비자금 돈줄을 쥐는 그렇죠. 그 비자금을 관리하는 기구죠. 그리고 네. 정찰총국이 처음으로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북한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압박을 받으니까 또 이렇게 도발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그 압박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그 BDA 방코델타 에이시아 경우만 해도 사실은 김정일의 당시의 통치자금 2,700만 불 통치자금을 동결시키고 금융 거래가 상당히 어렵게 된 상태로 갔죠. 그 상황에서 상당히 북한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풀어나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노동당 39호실과 정찰총국이 이번에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은 통치 자금의 흐름을 지금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속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39호실에 들어간 돈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사치품을 사서 당 간부나 군 간부들한테 나눠준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미사일 시험 발사할 때 좀 자금이 필요하다. 그럼 거기 그런 돈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찰총국 같은 경우 사실 도발의 주체가 되었다는 거죠. 예. 도발의 주체에 대해서도 우리는 묵고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보리 결의안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도발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그 정찰총국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 시험 발사 이런 것이 바로 도발이다. 그 도발의 주체를 단순히 기술적으로는 개발을 하고 있는 주체뿐만 아니라 도발을 시행하는 주체도 포함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도발 자체도 우리가 이제 그 국제사회에서 압박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음 날 이렇게 도발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정찰총국이 주체가 됐겠죠? 아무래도 예. 뭐 대남 모든 전선은 뭐 통전부라든가 후임 정찰 총국장이 지금 누군지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의 그 핵심 세력들이 이번에 제재 명단에 들어가 있는 이런 세력들이 주도적인 세력들이 이번 도발을 기획했을 개연성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셨는데 39호실과 이번에 처음으로 제재된 것이 광물 자원의 제재인데 네. 이것이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사실 북한의 상당수 그 질 좋은 광물의 주인은 노동당 39호실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동안 광물 자원을 팔아서 뭐 북한 인민들한테 뭐 인프라 구축을 했다는 게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그동안 광물 자원을 무수히 팔면서 그것이 결국은 통치자금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거의 과거에 임무를 했던 인물이 바로 처형된
노동당 39호실에서도 행정부가 이 일을 했었고 당시 행정부장이 장성택, 이른바 1호동무라고 북한 인사들은 지칭하는데 예. 이런 부분이 연관됐다라고 봤을 때 이번에 노동당 39호실을 제재했다라는 거는 광물자원 제재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광물 수출 금지, 이게 북한에 어느 정도로 뼈가 아픈 겁니까? 상당히 좀 뼈가 아픈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지난 한 2년 동안 광물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그 광물을 팔아서 얻어들이는 외화 수입이 줄긴 줄었습니다만은 북한의 대외 교역량이 약 70억 불이라고 가정해 볼 적에 보통 저희가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거기서 광물이 차지했던 비율이 한 30% 이상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광물 규제는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뼈아픈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히 이것은 사실 민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자금 쪽으로 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 뼈아프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예. 뭐 여러모로 지금 북한을 옥죄는 대북 제재 압박 속에서 오늘과 같은 도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거 사실 별로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내부 체제 강이 아마 노동당 7차 대회를 앞두고 70일 전투라고 해서 뭐 김정은이 150만 명이 자원 입대하겠다라고 이제 선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면은 과거 패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옥죄어 놓은 다음에 이 열기를 가지고 95년, 96년도 고난의 행군 때도 초기에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예. 미리 대비를 하자. 그래서 벌써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뭐 북한 내부에서 원유나 이런 석유를 비축한다거나 그리고 뭐 평양에서 그 2부제, 5부제를 실시한다라거나 뭐 이런 움직임이 벌써부터 보이는 것이 어떤 사전 그 선전선독 일종의 프로파간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오늘 오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북한군이 오늘 오전 10시쯤에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국방부가 지금 미사일 발사체를 분석하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속보 좀 더 들어오는 대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좀 중국의 반응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를 통과하면서 이제 북한의 최대 교육국이죠. 중국의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제재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중국이 얼마나 이 제재안을 충실하게 이행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베이징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박희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 이번 결의안 통과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관영 신화통신을 비롯한 중국 언론들은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 소식을 긴급 뉴스로 전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신화통신은 결의안 통과 직후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번 결의안 통과는 북한에 대한 진일보한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치러야 할 필요한 대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신화통신은 그러나 제재는 필요하지만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대북 제재안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해온 만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제재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진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1일에도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이번에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중국이 앞으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재 방안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모든 수출입 화물의 검색 의무화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던 통관 조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화물의 포장을 하나하나 뜯어서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조사 샘플을 대폭 늘리는 방안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근 들어 급성장한 북한 밀무역의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금융제재 강화로 대북 송금도 더욱 옥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중국은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대북 송금을 전면 차단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시 은행 관계자들은 북한 은행과 달러와 유안화 등 모든 화폐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당국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결의안을 실제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제재에 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라는 추악의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 마지못해 제재안에 동의해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앞으로 일정 기간 준비를 거쳐 대북 제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초기에는 제재를 이행하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고삐를 늦출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베이징 특파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이야기를 주로 네. 해줬는데요. 지금 이제 특파원도 전해주셨듯이 초반에는 중국이 이행을 하는 듯 하다가 이게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걸쳤기 때문에 좀 흐지부지하는 경향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중국 어떻게 나올까요? 그 패턴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점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기에 저희가 13년에도 제재안을 채택했어요. 한 석 달 동안은 잘 이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형해화 시켜갖고 그걸 우회하는 형태로 계속 그 지원을 해왔다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물론 이번 결의안에는 과거 결의안과는 달리 약간 강제성이 좀 부과됐습니다. 회원국들이 이러한 조치를 한 것을 보고를 해라라고 돼 있지만은 과연 유엔에서 그 제재위원회가 제대로 그걸 검사를 하고 할지가 사실은 유엔의 그러한 그 중국의 이행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난 다음은 지금 이제 그 제재 결의안 통과 과정에서 얘기했듯이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로서 또 그 제재 국면에서 대화의 국면으로 바꾸기 위한 전략을 중국이 추구해 나가지 않을까. 아까 우리 김주영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국은 이 주변 정세를 지금 잘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내수 경기도 안 좋고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3월에 양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 중국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변 정세를 안정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대화 쪽으로 끌어가야 된다. 예. 일단은 제재는 취하지만 일정 수준에서 조정을 하고 기간이 지난 다음엔 대화의 모드를 강조하면서 예. 다시 육자회담 얘기라든가 아니면 탐색 대화를 하자 하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북한의 또 태도도 관건이지 않습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도발을 시작하고 앞으로 계속 고강도의 도발이 이어진다면 중국도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이렇게 편에 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프레임에서 중국은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2013년도에 이미 말씀하셨듯이 제재를 했었어요. 그런데 2014년 그때도 원유 공급 중단 뭐 이런 얘기가 일부 포함됐었는데요. 근데 슬그머니 북한이 2014년도 들어서 중국 전투기에 대한 항공유도를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물론 이번에도 역시 중단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 경제 제재의 가장 큰 목적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지속성이 있는데 과거 이란 같은 경우는 뭐 5년 이상, 정리합니다. 이라크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했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10수년 이상 했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7번째 제재를 하지만 7번째를 했다라는 거는 역설적으로 그동안 제재가 잘 안 지켜지고 흐지부지 됐다는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역시 지금 말씀하실 때는 여러 가지 그 논거를 들어서 국면을 바꾸려고 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또 이제 막판까지 제동을 걸었던 나라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네. 뭐 막판까지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뭐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었는데 네. 실제 러시아 때문에 좀 조정된 부분이 있죠. 그 조정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민항기에 대한 항공유를 제공한다. 이걸 사실 항공유가 전면 금지로 얘기가 됐는데 이제 러시아에서는 민항기에 대해서는 항공유를 제공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 고려항공이 아마 23개국에 지금 취항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서는 제재를 하지 말자라는 것과 그 낮은 항을 통해서 제3국 석탄이 수출되는 것은 그것은 제재에서 제외해달라라는 얘기인데 예.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크게 제재 결의안의 변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러시아의 존재감을 살리면서 제재에 동참을 하되 또 러시아가 체면은 분명히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중국도 중요하지만 러시아가 발목 잡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사전 정지 자극이 굉장히 필요하다. 앞으로도 계속 이걸 추진해 나가면서 예. 또 러시아를 통한 뭐 금융 거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 사실은 아마 북한으로서도 금융 제재가 분명히 있을 거로 아마 예상해 왔을 겁니다. 그런 금융 제재를 피해가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뭐 그 범죄 조직이라든가 중국 내 범죄 조직을 이용한 우회 통로를 해서 비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통해서 계속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러시아라든가 중국과 좀 더 긴밀히 협의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뭐 러시아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나진항을 통한 외국산 석탄 수출은 예외로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러시아가 끝까지 사수하고자 했던 곳이 나진항이죠. 그것이 이제 나진 핫산 프로젝트에서 그렇죠. 핫산에서 북러시아 이제 푸틴이 신동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극동 개발을 많이 하고 거기 자원 개발을 많이 합니다. 일본하고는 뭐 지하 원유
해저 깔자라고 제의를 해놓고 우리하고는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석탄 이것이 철도를 통해서서 나진항에서 다시 배편으로 옮겨 실어서 우리 포항제철이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연료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나진합산 프로젝트는 우리도 지금 우리 정부다 민간 기업들이 이제 관여를 하고 있고요. 저런 부분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부분이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서 26개의 경제특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진 옆에 나선특별시라고 있는데 거길 갔다 온 뭐 제3국의 인사들 보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그것이 하나의 또 어떤 바라보는 기준점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결의안에서 90일 이내에 북한 관련 금융권의 해외 지점을 폐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은행이 어느 나라에 어느 지점을 갖고 있다라는 게 명시가 없어요. 그래서 예. 탈북 인사들 얘기 들으면 사실 잘 모른다라고 합니다. 뭐 동유럽의 오스트리아 비인의 중립국인 이내도 있다라고만 추정이 되지 사실 이런 부분도 이번 결의안에 좀 어떤 좀 완벽하진 않지만 좀 간과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검토해볼 부분은 아마 이 러시아는 이 나진 프로젝트를 계속 가져감으로써 상황이 좋아졌을 때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먼저 선점해 놓겠다라는 그런 좀 장기적인 포석도 있지 않나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네. 뭐 중국도 다 포기한 상태지만 러시아가 아직도 계속 끈을 잡고 있다는 건 상황이 나아졌을 때 중국이라든가 다른 여타 국가에 비해서 북한으로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러시아가 좀 더 용이한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있겠죠. 예. 러시아 부분을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장성택 처형 이후로 북중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됐을 때 북러 관계가 풍선 효과 형식으로 해서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비근한 예로 작년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70주년 행사에 러시아 군악대가 와서 평양 일대에서 행사를 계속 공연도 했고요.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2014년 3월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찾아보면 그날이 3월 5일인데 이 러시아 제재를 위한 안보리가 소집이 됩니다. 물론 그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하는데 당시 본인들은 기권을 하고 본인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은 기권을 하지만 그날 뭐를 하냐면 러시아 두마 국회에서 북러 경역 관계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면서 구소련에 있던 10억 달러 규모의 부채를 탕감시켜주고 추가로 1억 달러 이상을 나진합상 통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형태. 그 예. 패턴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나진합산 프로젝트로 이제 표출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을 보면은 그 인물들도 좀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 이제 북한의 군수공업 부장 리만건 등 모두 16명의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리만건 조금은 생소한 인물인 것 같아요. 북한 원자력 이번에 핵미사일은 굉장히 거물이죠. 원래 네. 이번에 미중 간의 초안에서는 17명이었는데 왜 16명이 됐냐면은 코미드라 그래서 조선과학개발무역회사 러시아 대표가 러시아 측에서 그런 인물 없다. 장성철이라는 인물인데 빼자 그래서 16명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알려진 바에는 우리 당국이 안보리 쪽에 추가로 넣어야 된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 최근에 이제 1월 6일 날 북한 사진에 보이죠. 기념 사진을 찍었는데 남과 북에 인물되는 북한의 주요 인물은 사실 우리 정보 당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인프라를. 그래서 저 많은 사진을 분석하다가 눈에 띄는 인물이 보였다. 확인해 보니까 그 이만건이랑 군수공업부장이고 작년 12월에 임명됐고 굉장히 이 제2경제위원회에서 거물로 되는 인사, 장관급 인사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추징됐다. 예. 개인이 제재에 대했다라는 건 저 사람이 개인 용무에서 해외 출장을 가도 못 가게 되는 그런 걸 제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조금 이례적인 부분은 그 대남 도발을 주도했던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김영철은 이 제재 대상에서 빠졌고 또 그 김정은의 여동생이죠. 김여정도 빠졌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김영철은 이미 미국의 2014년서 그 미 영화사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 때 이미 미국의 독자 제재 안에 인물이 들어 있어요. 도움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중원부원할 것이 별로 없을 의미일 것 같고요. 김여정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제 외신들을 보면은 백두혈탱에 대해서 중국이 빼자.
했다라는 주장이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김여정이 백두혈통인데 본인 명의로 무슨 무역 거래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개인을 해제됐다라는 거는 이 제재안이 발효됨과 동시에 16명의 명단 명의 대표 명의 법인 대표 명의로 금융거래를 온라인 거래를 못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 부분은 굳이 뭐 김여정이가 직접 나와서 외화벌이 하는 사람은 아니고 예. 이런 부분이 좀 내포됐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인물 16명에 대한 제재가 북한에 어느 정도의 지금 압박이 될까요? 아마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들이 대표로 돼 있는 기업이라든가 금융기관들이 제대로 된 거래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볼 적에는 상당히 아픈 부분이 될 거다. 예. 아마 급속히 외화벌이의 그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앞으로도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대외 무역이라든가 뭐 어떤 그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행 금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으로 예. 나갈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나갔던 뭐 예를 들어서 뭐 체포된다거나 구금이 돼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상당히 아프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필요한 자금 어디서 동원할 것인가가 아마 북한에서 최대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재 결의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노동력 수출이 되는 거죠. 사실 지금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노동력 수출을 통해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죠. 뭐 예. 우리도 이미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 가동을 했지만은 그것이 저희가 1억 불 정도 들어갔다고 보면은 외화벌이 인력이 5만에서 한 7만 정도 보게 되면은 1년에 한 3, 4억 불 이상은 지금 외화벌이를 통해서 노동력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여 왔다. 지금 아마 그것이 지금 좀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 좀 아쉽다는 부분이고 그러나 미국이 채택한 그 제재 결의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압박을 할 수 있는데 과연 미국이 얼만큼 이 이번에 결의안을 이행할 것인지 아마 그것도 이제 관건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북한군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추가 속보는 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